32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사례처럼 광고 우편 엽서를 발행으로 할 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광고 우편 엽서 같은 경우는 지방판하고 전국판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판, 전국판 해가지고 그 발행 그 부수, 양하고 그 다음에 광역 그 단체, 그 판매 지역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만 장 이상 300만 이하면 저기 전국판으로 가되, 다만 판매 지역이 광역단체예요. 광역단체니까 이게 그 구분하시고 4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 반면에 지방판 같은 경우는 5만 이상 20만 미만, 그리고 광역단체는 3개 이하입니다. 3개.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3개면 지방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사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판업자 갑은 자신의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을 간과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 엽서를 이용하려고 한다. 시장 분석을 통해, 자, 서울, 성남, 인천, 수원에 우선 20만 장을 발행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발행 부수, 양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서울, 성남, 인천, 수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 뭐 도시는 4개가 되어 있지만, 자, 광역단체는 여러분들 보세요. 광역단체라는 거는 뭐 광역시, 특별시, 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광역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 그래서 서울은 광역단체 맞고요. 근데 성남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큰 도시긴 하지만 뭐 그 구도 있잖아요. 성남시나 수원 구도 있지만 이거는 광역단체는 아니에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단체입니다.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 그래서 성남하고 수원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경기도라는 광역단체 이렇게 하나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인천광역시 해가지고 총 3개의 광역단체에 그 다음 20만 장을 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만 장.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20만 장 이상 300만 이하 요 경우에 전국판이고, 20만 미만 55만 이상이 지방판이니까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4개의 광역단체 판매 지역에 20만 장을 발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 자, 어쨌든 4개의 광역단체라는 고말단체가 틀렸어요. 지금은 광역단체가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3개라 그랬죠. 그래서 1번, 3번은 일단 제해 주시고, 2번 보세요. 3개의 광역단체의 판매 지역과 20만 장을 발행함으로 지방판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3개의 광역단체 맞긴 한데 20만 장이니까, 자, 이건 뭐 굳이 좀 어거지 같지만 20만 장은 어쨌든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판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말은 틀렸고, 이제 4번 보시면, 자, 3개의 광역단체 판매 지역에 20만 장을 발행함으로 전국판과 지방판 어느 곳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뭐 발행량을 줄임으로써, 그렇죠, 지방판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20만보다는 좀 적게 발행함으로써 3개의 광역단체니까 이거는 지방판,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단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 일단 발행량, 발행 지역 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광고 우편 엽서, 이게 보실 때마다 뭐 다시 또 새롭고 하실 거예요. 그럴수록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보면 5만에서 20만, 그다음에 20만 이상에서 300만 이하, 그러니까 광역단체 4개, 3개 이렇게 구분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3번 보시면, 다음은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편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역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요금 별납은 통상 우편물, 소품물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자, 100통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야, 100통이 아니라 요거는, 자, 요금 별납입니다. 별납은 10통 이상이에요. 후납이 있잖아요. 백모, 전표, 수후발에서 100통이고요. 요금 별납은 10통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그렇죠. 요 경우는 후납 대상. 백모, 전표, 수후발. 3번. 수취인 부담은 통상 우편물,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취급하고, 그 다음에 가구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일반 통상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그렇죠.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업체 같은 데서 물건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나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당연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별납하고 혼합하고 열통, 백통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34번 문제네요. 다음은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자, 요거는 기출 문제가 한 번 나왔었고 또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2번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1년으로도 한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3년인가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1년인가 2년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로 자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발송 유효 기간 같은 경우에 2번처럼 여러분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발송 유효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효 기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요금 hun납 우편물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자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 발할 때 그 발자가 뭐다?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hun납 대상이 된다. 백모, 전표, 수후, 발할 때 수죠. 수취인 부담. 그래서 이것도 hun납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수취인 부담 우편물 발송 유효 기간은 2년이라는 거 꼭 2년 이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많죠. 이 책 그때 800페이지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작년에 그 양이 좀 많았는데 어떤 한 분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말에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 만에 다 보셨다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분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그분이 수업 끝나고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 했던 그분이 이제 시험 끝나고도 또 같이 좀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표가 그 우편금융 기본서를 갖다가 10번, 문제집을 20번 보는 게 목표인데 문제집이 늦게 나와서 좀 차질이 생겼다고 저한테 압박을 줘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대신 예전에 그 글 올라온 거 보면 있을까요? 그 보면 막 저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그렇게 막 해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대놓고 욕은 못 하겠죠. 근데 문제집 역시 선생님 문제집이 좋습니다. 막 그렇게 되게 칭찬을 많은 게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그때 출판하기 전에 서점에서 이제 문제집을 좀 훑어봤어요. 근데 문제집이 다 보면 막 급속도로 나와가지고 좀 정말 성의 없이 제가 봐도 좀 저도 제가 이제 저도 솔직히 고시 공부도 해보고 그 공무원 이제 수업도 좀 해보고 공무원 또 주변에 막 워낙 공무원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책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특히 이제 계례식 우편 금융상식은 문제집이 너무 성의 없이 막 나온 것들이 정말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다른 거하고 좀 차별화 시킨다고 했는데 문제집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수험생들한테도 좀 죄송했고 그다음에 출판사 쪽에도 죄송했고 저도 힘들었고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 오면 연락도 못 받고 안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좀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이제 공고 나고 난 다음에 문제집은 좀 더 이제 빠진 부분에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합격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모의고사 시험 치면 꼭 여기 앞에 있던 여자분하고 저쪽에 앉으셨거든요. 두 분이 보면 늘 95점 아니면 100점 그렇게 맞을 정도로 잘하셨는데 그죠. 컴퓨터 일반에서 끝나고 나니까 국사하고 우편금융은 좀 잘 받았는데 근데 컴퓨터 일반 그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수업 받으신 분들이 요즘 몇 분들이 좀 이렇게 스터디 비슷한 건지 스터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많이 주고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편금융이야 서로 질문하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시험 쉬는 시간에 보면 서로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대화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러길래 앞에 앉으신 분도 컴퓨터 때문에 그렇고 저기 있는 분도 컴퓨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그냥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 아니고 그냥 이제 강사분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고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필히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직감이 거의 틀린 적은 없는데, 근데 저 당연히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채점을 해보시더니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컴퓨터 일반이 좀 복병을 만나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보니까 그분은 뭐 한국사도 뭐 한 10회도 문제지 막 15회도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맞아요. 공무원 시험은 한 번을 정독하는 것보다 뭐 두세 번 정독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반복하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내리에 박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분 지금은 따로 지금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 오늘 끝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그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에서도 막 제가 뭐 예전에 그 진도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걸 막 풀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이제 위치가 좀 근무 시간에도 좀 책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이렇게 보고 뭐 그때 책이 나오자마자 그때 밤새가지고 그러니까 책은 두꺼웠지만 여러분 앞에 그 페이지가 금방금방 책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금방 그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책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그런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도 잘 하시고 다른 것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뭐 웬만한 거는 다 조언을 솔직히 제가 이제 고등학생 학생 가르치고 재수생도 막 제가 전과목 애들 데리고 막 가르치고 해가지고 웬만한 과목은 다 거의 커버가 되는데 진짜 컴퓨터 일반은 정말 외계 같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은 미안하죠. 다른 분들 제가 그때 시험 치는 날 딱 보니까 다들 이게 쉽게 안 풀리는 느낌은 들어요. 옆에서 살짝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 배제하고 우편 검역만 풀고 그 다음에 한국사 이제 좀 푸니까 한국사까지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시간은 저는 남죠. 옆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웃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렵지? 우편 검역이 어렵나? 난 컴퓨터 일반이 쉬운지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막 후 하고 시험 끝나자마자 그 복도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옆에서 하는 소리 이건 뭐 문제가 뭐 있다고가 다 있어 이러면서 컴퓨터 문제 봐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편 검역도 복병을 만났다고 되게 어렵다고 막 그렇게. 근데 한국사는 좀 쉬웠나 봐요. 그때 제가 그때 갔던 시험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답이 바로바로 그게 오후에 떴나 그렇잖아요.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문자 톡으로 선생님 정답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긴장이 좀 풀리고 할 때 여러분 약간 뭐 팁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거 여러분들 많이 가는 카페 있잖아요. 계리직 준비하는 카페. 거기 글 쓴 거 보면 작년 7월 21일이었나요? 그때 전후해가지고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글 올라온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 정말 잘 친 분들 글보다도 대부분이 이제 저 4개월 동안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편 보기 미안하고 시댁에 눈치 막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 머리는 정말 나쁜가 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또 정말 이제 그쵸.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시험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최선을 진짜 누가 봐도 다 했는데 좀 운대가 좀 안 맞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 시험이라는 게 그냥 내가 조금 안다고 이렇게 좀 약간 자만심에 빠질 때쯤이나 그런 거 한번 보면 좀 약간 다시 긴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쳐서 경험을 해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도 이게 이전에 시험 쳤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그런 말이죠. 다시는 내가 이 시험 돌아보나 보다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 근데 시험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시험이라는 게 뭐 어쨌든 걸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글을 갖다가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 다 잡고 하는 데는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연기 붙돋아주고 하는 그런 게 되게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좀 말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보면 뭐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계리직 시험에 이제 임박해서 보면 거의 비율이 남성분도 거의 꽤 많거든요. 거의 뭐 1대1까지는 아니래도 한 1.6, 1.4 하여튼 뭐 1.6, 1점 하여튼 엄청 여성분의 비율이 좀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데 여자분이 조금 많긴 한데 이제 막판 되면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합격기에 딱 쓰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 TV 프로그램 그때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24살 때인가? 그때 6년 전에 촬영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진급도 하고 싶고요.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이뤘으니까 그런 바람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계리직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합격하시면 일단 다른 것보다 여유라는 게 있고 또는 직장에서의 안정감 같은 게 그런 게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면 이제 말이 이제 보면 떠돌이 강사잖아요. 뭐 저도 여기 강의도 하고 저기도 강의도 하고 제가 또 학원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공무원들 보면 그래서 어른분들은 공무원들 참 부러워요. 특히 여기 지금 여성분들 많으신데 특히 이제 홍기가 차신 분들 보면 공무원이라 그러면 일단 허리를 한 20도 꺾고 들어가는 겁니다. 와, 나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했다. 옛날이랑 위상이 참 다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방에 국립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올 정도면 그 지역에서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과도 그런. 그때 막 여학생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구급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아니 너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진짜 시험 과목도 2과목 3과목 정도 했고 그리고 물론 한 15년 전 20년 전이면 근데 줄 서가지고 정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육계 6급 하시는 분들 행정법 잠깐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도 군대 제대하고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한번 모여봐라 라고 해가지고 딱 갔더니만 그래서 공무원 할 사람 손들어 보라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시대가 있던 반면에 지금은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뭐 노량진이든 뭐든 모든 시험이 지금은 다 어려워요. 계리직이 여러분들 막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막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딱 선택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하는 과정을 좀 신중하게 했다면은 그거는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돌리고 이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수능 경력이라는 게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국사 90점 맞았다. 그건 여러분들 어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칼을 갖다 뽑았으면 정말 합격과 불합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기분이 정말 다릅니다. 합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좀 현실은 좀 비장하지만 주변 시선도 그래요. 네가 분명히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또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좀 힘들 때마다 그걸 한번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진리는 이런 시험이 저는 정말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또 기회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공정한 시험이 저는 이런 객관식, 주관식 이런 시험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든 것, 나이든 성별이든 경제적 학벌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온리 그냥 여러분 시험지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작년에 제가 점수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합격 불합격 그런 거는 뭐 문자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사람만 오겠죠. 저는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 점수가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점수가 딱 숫자 딱 뜨잖아요. 여러분들 뭐 토익 시험에 내는 거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점수에서 여러분들 좀 원하는 점수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쓸데없는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좀 더 출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할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뭐 하다가 그분 얘기를 했죠. 그분이 만약 인강 들으시면 왜 내 얘기를 하실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 요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자,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정기 간행물인데 요건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정기 간행물은 맞죠. 근데 이게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이니까 당연히 주 1회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주 1회 같으면 월 4회가 돼버리니까. 자, 2번. 자, 여기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인데 특히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죠.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표지를 포함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되어 발행인,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의 쪽수가 표시된 서적으로 광고가 전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 서적은 좀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표지를 제외. 요게 이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쪽수가 48쪽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인쇄 제본에서 발행 출판사,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중 어느 하나. 그리고 쪽수가 표시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에 광고가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광고가 전 지면에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답은 포함한이라는 거, 표지를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감액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요건도 한번 볼게요. 연간 3회 범위 안에서, 근데 또 양은 많아야 돼요. 1회에 5,000통 미만이 아니라 5,000통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요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특히 그 관련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만 한 4개 정도 뽑아서 한 거니까. 다시 정기 간행물은 월 1회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개간지 같은 거, 뭐 저희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는 감액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월 1회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광고 기재한 인쇄물은 부동산은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서적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한 번 발송할 때 5,000통 이상 되는 경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번 볼게요. 다음은 우편 요금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우편 요금 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요금 별납 지급 우체국에서 다루며, 그 다음에 이때 우편 지급국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자 별납 우편물, 자 관할 지방우정청장,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별납. 다음 2번도 혼합 우편물. 그래서 1번, 2번 정리하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자, 혼합 우편물은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하고, 우편 취급국은 자 총괄 우체국장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자 별납하고 혼합에서의 우편 취급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식의 요건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포함 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자 아까 그 위쪽에서 하나 빠졌는데 3번은 그 관련되는 거예요. 16면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그렇죠. 상품 안내서는 16면 이상입니다. 16면 이상. 그 다음에요. 4번 우편 요금이 감액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 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혼합 등의 등기 우편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우편 요금 감액되는 거, 감액이 되는 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하는. 자, 보세요. 아까 혼합은 뭐라 했습니까? 100모 전폐할 때 100이고, 별납은 뭐 했었죠? 10통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100통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1회에 10통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감액, 우편 요금의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 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1회에 10통 이상,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혼합 등기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시고, 거기 박스에 그 색깔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별납 같은 경우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요금 별납 취급 우체국에서, 자 우편 취급국은 그냥 포함이 돼요. 다만 혼합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그런 우체국,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그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두 개만 그냥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책 한번 내용 보실 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우편 요금 반환 사유. 그래서 반환 사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다 징수 요금, 다음 두 번째 부가 취급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 경우, 그 다음에 사설 우체통 계약 사용 계약 해지한 경우에 그 잔액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사유 정도하고 그 다음에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이 문제처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봤지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며칠
60, 60, 30, 60, 60, 30입니다. 그래서 가다 징수, 부가 취급 60, 60, 사설 우체통 사용계약 30, 이렇게 60, 60, 3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기 이렇게 해놨네요.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셨나 보네. 자,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나름 좀 의미 있는 거, 좀 우리는, 자, 이건 필살기입니다. 다른 수업 듣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겠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자, 소포편물, 우리 감액 대상. 자, 백모, 전표, 수후발, 자, 통상 우편물이고,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자, 세 가지 구분하라 그랬죠. 자, 창구 접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죠, 방문 접수, 그 다음에 사전 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회에, 자, 2개, 5개. 그죠, 2개 이상. 2개 이상 발송한 우편물 또는 월, 그쵸, 50개. 자, 하는 우체국 창구에서, 자, 다시 볼게요.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자, 1회에 2개, 그 다음에 월 50개. 자, 1회에 2개, 50개. 자,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은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 자, 방문 접수네요. 방문 접수하는 경우 역시 1회에, 그렇죠, 창구 접수, 방문 접수. 이 경우는 1회에 2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체국과 발송인 간의, 자, 사전 계약이네. 사전 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이때는 월, 자, 여기는 아까 2개, 50개, 월 50개지만 여기 사전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월 100개입니다. 이거는 월 100개. 자, 어쨌든 이 키워드 순서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자, 소포 우편물이다. 소포 우편물이 감액 요건입니다. 소포 우편물의 감액 요건. 자, 그냥 기억하십시오. 자, 창구 접수 1회는 무조건 2개예요. 1회는 2개, 월 50. 그 다음에 방문 접수는 1회에 2개. 그 다음 사전 계약은 월 100개. 되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 창구 접수냐 방문 접수냐 사전 계약이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굳이 한다면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되어 있네. 소포 표문에 등기 또는 일반 소포고, 방문 사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등기입니다. 등기. 그래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딱 한다면, 자, 소포 표문의 감액 요건,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 1회에 2개, 월 50개, 일반 또는 등기. 그 다음에 방문 접수는 1회에 2개 이상인 등기. 여기는 사전 계약은 월 100개 이상의 등기.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딱 키워드만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번. 다음은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승인을 얻은 수취인. 맞죠? 원칙은 발송인, 수취인은 발송인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번. 손해배상은 우편물에 관한 배상이라 함은, 죄송합니다.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 관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 그래서 손해배상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3번.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다, 무게 차이가 없다. 이때는 뭡니까? 면책 요건이라 그랬죠. 그럼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손해배상 금액 한도죠. 한도보다 적을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을 배상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라 했습니까? 둘 중에 뭐라고 했죠? 작은 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0번.
다음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그렇죠. 이때는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방법.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한 거예요. 다 해줬다면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맞는 거고요. 자, 기사는 좀 또 나오네요. 자, 2번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렇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그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 자, 요거 2번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기산점들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다면, 자, 이때는 어느 정도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산점이 늘어나요. 그래서 청구인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 3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까지. 자, 우리는 다 민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우리 우편금융에서는 민사소송만 여러분들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치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치 거부자에게 참관하도록 연락해라. 날짜 하나 있길래 들었는데 자, 이건 어쨌든 자, 참관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안에. 그 다음에 15일 이내 수치 거부자에게 여기는 거부한 날로부터가 아니죠. 거부한 다음 날로부터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런 거는 좀 헷갈리네요. 자, 요거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제가 기한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것들은 여기다 그냥 싸그리 모아놨거든요. 그 손배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렇게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4번은 보니까 맞네요. 손해배상은 사고 접수 내역을 등록한 후 배달 우체국에서 검사한다. 자, 배달 우체국에서 검사하는 거 당연하죠. 발송 우체국이 아니라 배달 우체국입니다. 저기 2번하고 3번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알아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 1년짜리는 뭐부터? 발송 한 날로부터. 그렇죠. 발송 한 날로부터 1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밥 먹다가도 옆에서 누가 찌르면 손해배상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든 뭐 추론 하더라도 그거는 가장 출처에 유력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증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좀 지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증거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편물 받을 날로부터 이때는 5년.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 이때는 3개월. 그렇죠. 결정 통지서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 와서 참관해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좀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어려울 거고 다른 또 수험생들도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등기 취급된 우편물이 자, 망실된 경우에 통상 우편물은 10만 원,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망실. 자, 이거 잃어버리는 경우, 요 경우는 뭡니까? 등기하고 일반하고 다르게 취급하죠. 등기하고 일반은 다르게 취급해요. 통상하고 소포를 다르게 취급하죠. 그래서 일반은 여러분들 당연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취급된 것만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통상 우편물 10만 원, 소포 우편물 50만 원. 자, 요거는 명확하니까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당일 특급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 날 21시에 도착을 했다면 접수한 다음 날 21시에 도착했다면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등기 취급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당일 특급은 아까 접수된 당일날 몇 시까지죠? 그렇죠. 20시까지죠. 근데 20시까지인데 20시까지 원칙으로 당일 20시에 해야 되는데 다음 날 20시까지 만약에 한다면 뭐만 해주면 됩니까?
수수료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다음날 21시라고 됐기 때문에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일, 그날 20시까지 배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을 도과해서 그래도 그 다음날 20시까지 배달된다면 수수료를 배상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20시를 넘어서 도착이 됐다면 이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이길 특급의 통상 우편물의 경우 접수한 뒤 일주일 뒤에 배달되었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길 특급이라는 거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뭐 다음 날까지 하면 되는데, 자, 요 경우에 일주일 뒤에 배달이 됐대요. 일주일 뒤에 통상 우편물인데 일주일 뒤에 배달됐다. 이때 국내 특급 수수료만 이길 특급이면 다음 날까지 배달했는데 일주일 뒤에 배달되는데 수수료만 배달하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 이길 특급을 보낸대? 급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까지도 우편 요금까지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보시면, 자, 손해배상 청구는 우편물을 우리가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고, 손실보상은 여러분들, 이건 아무 적법한 처리에 대한 어떤 보상이죠.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날로부터 간다 했습니다. 안날로부터 1년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기산점 그렇게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자, 박스 막 저 나름대로 막 해설지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이 두꺼워져서요. 문제보다도 여러분 일반 문제집 같은 데는 해설 굳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 다뤄도 되긴 한데 제가 막 할 때 그냥 이 책 하나로 그냥 기본서 보지 말고 그때 하라는 의미에서 그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박스 다시 한번 볼게요. 통상하고 소포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 등기 없다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손실망실과 관련해서 통상은 10만 원, 소포는 50만 원. 자, 근데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실제 손해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등기 같은 경우. 자, 통상 우편물의 등기 같은 경우는 자, D+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D+5일. 자, D+5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지났다? 그러면은 자, 우편요금 등기 지급 수수료 요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당일 특급 요거는 구분하셔야 되죠. 아까 자, 그날 당일날 2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20시까지면 지급 수수료만 우리 배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날 20시 이후면은 둘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우편 요금까지 배상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자, D+3일입니다. D+3일. 이때는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취급 수수료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소포 같은 경우는 이때는 자, 역시 보통 등기를 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지연 배달에 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좀 다르네요. D+3일 배달부부터 역시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 당일 특급은 통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구 기간이라고 해서 저기 세 가지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하는데 막 굵은 글씨가 지금 마음대로 막 되어 있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사유가 이때는 안날이 아니에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거는 빨리 끝내줘야 돼요.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날이면 주관적인 어떤 표상에 따라서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청구 기간 해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들어가면 좀 고득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42번 볼게요. 다음은 손실보상과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자, 안날이 안날 그랬죠. 여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의미 있습니다, 이거. 자, 2번.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우정사업본부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준다라는데, 여러분 손실보상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한테? 그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 선에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특급 있잖아요. 당일 특급 그 부분하고 여기 있는 손실보상 그 심사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재산적 손실을 이해 이상, 이게 아니라 재산적 손실하고는 이용자 실비 지급 때는 관계없다 그랬죠. 단지 얘네들 이런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이렇게 줍니다.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그때 우리 문상 10,000원짜리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적 손실이란 말 틀렸어요. 다음 4번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 교통비나 등의 어떤 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서 여기서 우정사업본부장 요게 예전에 기출이었죠. 그래서 요거 박스 넣어놓고 막 관할 지방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런 거 나오더라도 답은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우정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다음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 아까 이런 거 장소를 통행했다며 손실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부가취급이 이용자 실비 지급은 재산적 손실 유무를 불문하지만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를 전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법한 행위나 아니면 이걸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산적 손실이 없다면 배상이나 보상해 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실이 없다면 손실보상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자, EMS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3일 이상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지연을 했다 3만 원권 EMS 무료 발송권 맞습니다. 만약에 자, 2번 이상 손망실 그거 됐다 그러면 뭐 있죠? 10kg, 10kg까지 무료 발송권 그랬습니다. 3번 우표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방문했다. 실비 지급할 필요 없겠죠. 실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부가 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한다. 그렇죠. 이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이게 여러분들 요건입니다. 요건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부가 취급이나 재산적 손해 유무 불문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 우편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국제 우편 보면 자, 1번 다음은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번 만국 우편연합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탄생한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국우편연합의 어떤 뭐 탄생 배경 뭐 그런 것들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총회는 만국우편연합의 최고의 자, 심의 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의결 기관입니다. 자, 심의 기관이라는 거는 뭐라 했어요? 결정된 게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무회의 우리 대통령 앉혀놓고 그 다음에 각 국무위원들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아무리 뭐 거기서 통과되는 거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의결 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결정된 거는 구속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그 국회에서는 땅 치면은 함부로 누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매 4년마다 개최 맞고요.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로 구성된다. 후단의 내용은 맞네요. 다음 3번. 요게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거예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만국우편연합의 상설기관 관리이사회, 그 다음에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화폐는 SDR,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고용어가 아니라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다음 업무용으로는 언어 및 왜 이러죠 이게? 그죠? 업무용 영어로는 영어, 불어 뭐 이런 걸 사용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자, 어쨌든 SDR 여기 공용어는 원칙적으로는 불어입니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총회는 여러분들 최고의 심의 기관이 아니라 의결 기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자, 힘드시죠?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업무 담당하는 만국우편연합, 즉 UPO의 기관은 이라고 되네요. 총회, 그 다음에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 자, 요 4개의 기관이 있는데, 우편에 관한 정부 정책 및 감사. 자, 감사와 관련되는 거, 요거는 이제 관리이사회입니다. 관리이사회. 자, 총회는 여러분들 아까 기본 발전 방향 결정하는 거고요. 우편 운영이사회 같은 경우는 운영 뭐 이런 것들 뭐 경제적 사안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거고, 국제사무국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연락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 자, 그렇게 만국우편연합하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요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1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설프게 좀 암기하시면 좀 뭐랄까요, 나중에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한국과 태국이 공동으로 제의하여 우리나라, 태국, 대만, 필리핀 4개국이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대부분의 기간은 여러분들 방콕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창설 회원국도 한국과 태국이 될 것 같은데, 자, 창설 회원국은 자, 제일 처음에 발의한 것은 한국과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해가지고요. 한국, 필리핀, 태국, 대만 이렇게 4개국이 창설 회원국입니다. 대한민국, 태국, 대만, 필리핀 이게 창설 회원국이다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자, 어쨌든 필리핀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제의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총회 역시 마찬가지 연합의 최고 기간. 역시 4년마다니까 비상설기구 맞고요. 현재 사무국은 방콕에 있으며, 그렇죠, 방콕에 있다. 회원국 숫자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4번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 요거 역시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방콕에 웬만한 기관들 다 위치하고 있고요. 다만 공동 제의 처음 한 것은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정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기관이라고 되네요. 자, 여기도 요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하는 거 쉽죠? 집행이사회. 그렇죠? 집행이사회.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하라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다음 5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기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총회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은 여러분들 집행이사예요, 관리이사예요? 집행이사에 아까 방금 봤지만 각 업무의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회 그 비상설기라는 그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집행이사회. 그 다음에 아까 뭐 우정대학도 있고요. 사무국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닌 것은 관리이사회하고 우편 운영이사회. 요거는 APPU가 아니라 UPU죠. 그러니까 만국 우편연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내지는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그 2개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고. 총회하고 사무국은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이사회하고 우편 운영이사회. 요거는 UPU. 그 다음에 집행이사회랑 우정대학. 요거는 APPU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예. 다음에 6번. 다음은 국제우편물 구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내용물에.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누고 있죠? 취급 속도인가요? 내용물이냐? 내용물. 그래서 내용물에 따라서 저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서장, 뭐 항공서간, 인쇄물 뭐 이런 것들로 다 내용물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취급 속도에 따라 구분 방식을 다루고 있다. 맞고요. 2번 EMS로 물건을 발송할 때는, 자, 물건 발송할 때는 EM으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EM. 서류가 EE고요. 물건은 EM입니다. 자, 물건 M이니까 미음. 물건 EM, 서류 EE. 좀 다음에 M백 우편 자료 인쇄물은 국제통상 우편물. 그렇죠? 우리 국제통상 우편물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정리했었습니다. 그거 3번 M백은 국제통상 우편물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4번 서적과 CD, 달력 등은 EMS 서류로 취급되어 발송한다. 한편으로 봐도 여러분 이건 서류라기보다 CD 이런 것들은 그렇죠? 비서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물건이기 때문에 M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EM으로 시작하는 운송장 사용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안 나시더라도 좀 나중에 좀 복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출제를 했던 건데, 자, 총량 제한 중에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은 워낙 이제 쉬우니까 두 번째로 큰 것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거는 뭐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섯장 관련해 가지고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섯장 2kg. 항공서간 가장 가벼운 거죠. 몇 g이죠, 이거는? 그렇죠. 5g입니다. 항공서간은 5g. 다음에 인쇄물 5kg. 소형 포장물 2kg. 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이게 가장 크죠. 7kg. 그럼 답은 뭔가요? 가장 큰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7k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 큰 게 인쇄물. 자, 여러분들 칠판 한번 볼게요. 섯장 2kg. 다음 항공서간 5g. 그 다음에 인쇄물 5kg.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2kg.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지금 말도 안 끝났는데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 혼자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렇게 지금 굳이 암기 안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다음은 국제통상 우편물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그쵸. 엽서인데, 엽서에서 그 말하는 법규 위반한 엽서는 뭘로? 섯장으로 갑니다. 섯장으로 분류되어서 발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관제엽서와 사제엽서는 우편 요금 표시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만? 사제, 그쵸. 관제엽서는 이거 표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제엽서가 이거 인쇄해버리면 안 돼요. 3번. 사제 항공서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민간에서 맡게 조제한다. 자, 요거는 우정사업본부장, 이거 좀 그러네. 우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이게 틀렸네요. 우정사업본부. 자, 사제 항공서관은 지방우정청장이에요. 지방우정청장. 자, 요 3번은 좀 제가 너무 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신 강의록. 요거는 인쇄물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쇄물로 취급되지 않는 아니라 인쇄물의 요건은 부합하지 않지만 뭘로 취급이 된다? 인쇄물로 취급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인쇄물은 제한 중량이 5kg죠. 5kg. 그래서 여기는 5kg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kg.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쇄물의 요건이 아닌 것 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 해서 그 인쇄물의 그 제한 중량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kg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까지 하고, 8번까지 하고 쉰다 그랬나요? 자, 좀 쉬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